안녕하십니까. 2021년 8월 16일 저병무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얘기 좀 해볼 텐데, 조금 전에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과의 합당인 결렬됐다 이렇게 선언을 했죠. 그러니까 이제 독자 행보로 나서거나 안 되면 정계를 은퇴하거나, 근데 정계 은퇴할 것 같지는 않고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뭐라고 얘기했냐면, 정치를 시작한 이래 가장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가장 힘든 시간이었다. 저의 부족함으로 인해 최종적인 결과에 이르지 못했다. 통합을 기대하신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린다. 통합 논의 과정에서 국민의당 당원과 지지자들이 마음을 헤아리고 확산해 가기보다는 오히려 상처를 입혔다. 단지 합당을 위한 합당 또는 작은 정당 하나 없애는 식의 통합은 정권 교체를 위해서라도,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 지지층 확대 없이는 정권 교체가 불가능하다. 이런 식의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안철수 대표가 국민의힘과의 합당 결렬 선언을 한 결정적 계기가 뭘까? 역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의 케미가 맞지 않는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실무 협상을 통해서 서로 어긋나긴 했지만 이준석 대표가 여기에 별로 경륜을 보여주지 못했다. 그냥 안철수 대표를 굴복시키려고만 했던 것 아닌가. 그 점에서 이준석 대표도 절반의 책임이 있다. 책임을 면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그에 비해서 한 49% 정도 이준석 대표가 책임을 져야 한다. 이 책임은 아마도 당내에서 곧 나올 겁니다. 책임 추궁에 대해서. 근데 안철수 대표는 적어도 51% 정도의 책임은 있다. 왜 그러냐? 4월 7일 보궐선거 직후에 합당에 원칙적으로 동의했을 뿐만 아니라 무조건적인 2번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이후에 합당을 하는데 당명을 바꾸자, 지구당을 어쩌자, 조건이 하나 둘씩 만날 때마다 붙었습니다. 그럼 이거는 합당을 하지 말자는 얘기, 당초에 본인이 얘기했던 거. 그러니까 합당에 별 조건이 없다라고 했던 거는 완전히 배치되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믿을 수 없는 사람이 돼버렸다. 안철수 대표가 본인이 본인 입으로 4.7 보궐선거 직전에 무조건적인 합당을 얘기했던 사람이 그 이후에 조건을 하나 둘씩 달더니 오늘은 합당 결렬 선언을 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이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안철수라는 사람은, 자, 문재인 정부의 민주당하고 함께 합쳤다가, 그때 김한길 대표였죠. 합쳤다가 떨궈져 나갔다가 국민의당을 만들었다가, 그 다음에 이제 국민의당을 유지하는데 또 국민의힘과 합당을 한다고 했다가 깬, 정말 단기간에 현존하는 정당을 거의 주요 정당을 섭렵하다시피 한 참 보기 드문 정치인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본인이 몇 달 전에 한 얘기를 완벽하게 다 뒤집는 51%의 책임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책임은 결국 안철수 대표가 51%, 이준석 대표가 49% 정도의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 그러면 과연 이게 안철수 대표는 잘한 결정이냐? 이걸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안철수 대표 앞에 이제 앞으로 놓인 길은, 첫째, 단기적으로 보면 독자적인 대선 출마가 있을 수 있죠. 두 번째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국민의힘에 입당을 했습니다만은 이준석 대표와는 워낙 안 맞으니까 나중에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이 만약에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된다면 윤석열 당시 후보와의 어떤 개별적인 연대, 이건 이름은 좋습니다. 철석 연대 좋죠. 그러니까 그거에 나서는 방안, 이게 이제 결국 후보 단일화 협상 이런 게 되겠죠. 본인이 출마한다면. 그다음에 그런 거. 그 다음에 그렇지 않으면, 자, 이번 기회 내년 대선은 한번 쉬자 해서 대선 후보 없는 군소정당, 이것도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요 세 갈래 길이 있다. 자, 첫 번째 길, 독자 출마하는 길. 우선 지금 현재, 그리고 지금 6개월 남았습니다. 내년 대선. 독자 출마해서 당선될 가능성, 정치를 누가 압니까마는, 제가 그 정치부 기자를 한 경험을 총동원해서 아무리 점을 쳐봐도 제로입니다. 제로. 당선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자, 그러면
또 하나의 장애물이 있습니다. 현재 국민의당 당원을 바꿔야 됩니다. 국민의당 당원에는 선출직의 경우 대선에 출마하려면 1년 전에 사퇴해야 됩니다. 지금 6개월 남짓 남았다고 했죠? 그러니까 당원을 바꾸기 전에는 안철수 현 국민의당 대표는 국민의당 후보로 출마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이 출마를 하려면 그 조항을 없애버려야 됩니다. 우인설법이죠. 우인설법. 자, 한때 그래도 새정치를 한다는 사람이, 하려고 했다는 사람이 본인 대선 출마, 당선되지도 않을 그 대선 출마를 위해서 당원을 바꾼다? 이러면 이런 사람이 만약에 대통령 되면 자기의 어떤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서 헌법을 바꾼다. 이거하고 같은 거거든요. 당원은 그 당의 헌법입니다. 그렇죠? 이거는 새정치 아니라 아무리 헌정치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런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본인이 그 지적에 대해서 과연 어떤 변명을, 아니 만약에 정말 그렇게 해서라도 본인이 대선 출마를 해서 당선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이른바 익스큐즈, 그러니까 그냥 국민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당선 가능성은 제로인 사람이 당의 헌법을 바꿔가면서 자기 그냥 출마 기회 한 번 더 갖기 위해서 그거 갖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 정도의 어떤 기회를 포착하기 위해서 당원까지 바꾼다. 이것도 또 하나의 엄청난 정치적 부담이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독자 출마를 했을 경우 이제 단일화가 안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러면 결국 절체절명의 정권교체 기회를 안철수가 빼앗아갔다. 물론 빼앗아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차기 민주당 후보와 차기 국민의힘 후보와 그 다음에 안철수 후보, 심상정 정의당 전 대표도 출마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심상정 이런 사람들 다 나왔는데, 자 이런 가운데에서도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됐다 이렇게 되면 정권 교체의 기회를 빼앗아가지라는 그런 지적은 살짝 피해갈 수가 있겠죠. 그러나 만약에 민주당 후보가 당선됐을 경우에는 정권 교체를 위한 절호의 기회였는데 안철수가 다 된 밥에 콧바뜨렸다. 이런 지적을 받지 않을 수가 없죠.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비난을 안철수 대표가 또 받아야 된다. 물론 본인은 중도라고 해서 국민의힘 지지층과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안철수 대표가 대선에 출마하지 않을 경우 그 표는 대부분이 국민의힘 후보한테 쏠릴 가능성이 있는 표다. 이건 일반적인 여론조사 기관 전문가들이 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렇다면 정권 교체의 기회를 만약에 민주당 후보가 당선됐을 경우에는 그 빼앗긴 데 대한 책임론은 안철수 대표가 거의 전체를 다 져야 된다. 이것도 안철수 대표가 결국은 앞으로 정치를 계속 할지라도 이에 대한 거는 늘 이제 족쇄처럼 따라다닐 것이다. 그것도 부담입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독자 출마의 부담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독자 출마를 하고 나서 이제 단일화, 철석연대. 그때는 이제 만약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국민의힘 후보가 됐다 11월 달에 되고 나면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의 단일화 이런 걸 시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이준석 대표가 그때까지 대표직을 유지하고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으나 유지하든 안 하든 후보가 하겠다면 하는 겁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후보가 한다고 그랬을 때 이 단일화, 어차피 이 단일화는 해봤자 안철수로 단일화가 될 가능성 없습니다. 그렇죠? 아니 지지율이 요새 한국갤럽 기준으로 따지면 안철수 대표 1% 정도밖에 안 나오는데 1% 그때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지지율이 얼마가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그때는 적어도 민주당 후보와 거의 맞대결 구도가 돼 있을 겁니다. 이 상태에서 안철수 대표가 출마한다고 해봤자 이거는요 그 3파전도 안 됩니다. 그럴 경우에 이 단일화라는 건 의미 없는 단일화다. 결국 안철수 대표는 국민의힘 후보한테 흡수되는 형식의 단일화가 될 것이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런 얘기죠. 그럴 경우에는 이제 안철수 대표는 자 그러면 아마 이런저런 정도의 그 요구를 국민의힘 후보한테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연립정부 만들자.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근데 잘 아시지만 100석이 넘는 정당과 그 다음에 대선 후보 당선 가능성이 높은 후보를 가지고 있는 정당과
세석의, 그것도 지역구도 아니고 비례대표만 가지고 있는 정당, 거기다 대선 후보, 당선 가능성 전혀 없는 대선 후보를 가지고 있는 정당이 뭐 그게 연립정부를 한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과거 DJP-연합이 있었죠. DJP-연합은 그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DJP-연합은 우선 의석수가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때 자민련의 김종필 총재가 가장 많은 표를 1996년 선거에서 의석을 선거에도 얻었을 때입니다. 50석이 넘었고 제 기억에는 56석인가 뭐 이 정도가 됐을 때고요. 그때 민주당은 그거보다 조금 더 많은 정도입니다. 뭐 그 정도를 가지고는 연립정부라고 충분히 할 수가 있고, 그런데도 연립정부의 성격으로 그 장관을 5자리인가를 받았죠. 그랬을 때인데 지금 이 차이는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의 차이는요. 글자는 한 글자 차이지만 이거는 뭐 거의 그러니까 의석수로 따지면 104석 대 3석 아닙니까? 그러면 뭐 거의 뭐 한 34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연립정부라는 말 자체가 무색하고, 설령 당시에 이제 윤석열 후보가 될지 모르지만 하여튼 국민의힘 후보가 자 연립정부를 구성한다 하더라도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습니다. 워낙 엄청난 당세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의미 없이 그냥 약간 코미디 같은 상황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뭐 그때 단일화 협상 뭐 이런 거 해봤자 대가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 안철수 대표는 자 대가 없이라도 내가 단일화에 응해야 할 것이냐 말아야 할 것이냐는 결단을 요구받게 되죠. 저 같으면 그럴 바에야 지금 대가를 국민의당으로부터 받아내는 것이, 국민의 힘으로부터 받아내는 것이 오히려 더 많은 지분을 챙길 수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는데, 뭐 지분 챙기기 정치 안 한다고 안철수 대표가 그랬으니까 그럼 지분 챙기지 말든지요. 그러면 무조건적인 포기밖에 더 있습니까? 그래서 이 길도 안철수 대표한테는 좋은 선택지가 아니다. 또 하나, 군소정당으로 그냥 계속 남고 대선 후보 안 내는 거. 뭐 이거는 정권 교체를 위해서 조금은 기여를 했다. 뭐 이런 평가를 받을 수는 있지만 그럴 경우에 정치권에서 사라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민주당이 정권 재창출을 하든 국민의힘이 정권 교체를 하든 제3당인 안철수 후보의 국민의당은 존재 가치가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되고요. 그렇게 된다면 결국은 안철수 후보의 길은 뭐 아무것도 없는 것 아니냐. 그래서 제가 안철수 대표의 정무 감각에 대해서 심각한 의문을 갖게 되는데 이렇게 됩니다. 저는 안철수의 길, 지금까지 온 길을 뭐든지 반대로만 했으면 아마 성공 가능성이 훨씬 높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자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당시에 박원순 후보한테 양보했죠. 이거 저는 본인이 그때 출마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거 거꾸로 갔죠. 제 예상 내지는 기대와 거꾸로 갔죠. 그 다음에 새정치민주연합 김한길 대표와의 합당을 했죠. 그때 합상을 하지 말고 새정치로의 길, 이거를 안철수 대표가 보여줬어야 한다. 근데 이것도 거꾸로 갔죠. 그 다음에 2012년에 문재인 후보 지지, 이거는 결국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협상을 하다가. 저는 이때 통합협상을 계속하거나 통합협상에 결렬됐으면 그때 안철수 후보는 독자 출마를 통해서 안철수의 힘을 보여줬어야 그 이후에 안철수 대표한테 뭔가 정치를 할 수 있는 영역이 생겼다고, 영역을 확보할 수 있었다고 보는데 이것도 또 거꾸로 갔죠. 유일하게 성공한 케이스는 2016년에 독자적인 국민당을 만들어서 총선에 참여한 것이다. 그때 교섭단체 이상을 확보했었죠. 그래서 성공했다. 호남을 거의 싹쓸이하고 이렇게 이제 흔히 평가를 하는데 이것도 저는 당시 문재인 후보에 대한 호남의 반감 때문에 반사 이익을 얻은 것이지 본인의 실력으로 얻은 성적이 아니다라고 본다면 이것도 절반의 성공에 불과했다. 그 다음에 2017년에 대선 독자 출마? 이때도 제가 보건대는 그때 뭐 미래통합당인가요? 뭔가요? 하여튼 뭐 홍준표 후보와 단일화 협상에 나섰어야 한다. 근데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결국 패착이었고 그래서 3등 했죠. 2018년에 서울시장 또 출마했다가 또 3등 했고 이번에 서울시장 보궐선거 또 출마해서 3등 했고 그러면 내년 대선 끝까지 가면 또 3등 합니다. 이 3등은 아주 격차가 큰 3등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안철수 대표가 얻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부분 적어도
제가 이랬어야 한다는 거하고는 전부 다 거꾸로 갔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도 제가 예상하거나 아니면 주문했던 방식, 그거와는 지금 현재까지는 거꾸로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또 다른 실패를 예고하는 것에 불과하다. 전 그렇게 봅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안철수 대표가 여기서 아직 뭐 여러 가지 기회는 남아 있습니다만은 이런 기회를 활용할 마지막 숙고, 그게 필요한 대목이다. 오늘 결렬선언이 아니라 그 마지막 숙고를 한 결론을 발표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안철수 대표한테 지금 이대로 가면 안철수의 길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